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스몰 토크쇼 역사 다방을 진행하게 된 MBC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한 해죠. 그래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역사다방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처음 오시는 거겠지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매번 달랐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 백범은 백정을 뜻하는 한자 백과 그리고 평범하다의 범을 쓴 백범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생을 바치겠다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후예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들이 가득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김구 선생을 주제로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실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역사를 몰라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집필하신 분이죠. 찌라시 한국사의 저자 김재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의 이익주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역사다방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김구 선생님 하면 사실 저희가 누구나 아는 그런 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김구 선생님께서 제 사견입니다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연아, 박지상 선수와 함께 한국에서 안티 없는 5인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의외 번들이는 5명. 아, 그렇죠. 안티 청정지에 계신 분들 알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는 게 교수님 좀 의외의 일입니다. 저는 박지성, 김연아가 그 대열에 끼는 게 좀 놀라운데요. 네, 우리 저 방송가에서는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는 방치권. 네, 이렇게 5분인데 그 중에 김구 선생이 들어가 계신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역대 정치인 중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또 2004년도에 고액권 발행 논의할 때 5만원권 그리고 10만원권 얘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10만원권 도안 인물로 설문조사했을 때 1위가 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우선 김구 선생을 그 암살한 안두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뒷날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좀 긴데 읽어볼까요? 책을 쓰는데 시역의 고민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에 공공연히 국가를 중상하고 국시를 회방하며 국책을 반대하고 민심을 선동하는 이적 행위자가 있다. 이게 바로 김구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때 국시, 국책 이건 전부 반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북한과 싸우고 반공해야 되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민족이 통일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김구 선생을 이제 이적 행위자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평가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말하자면 진보 역사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김구 선생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탁 통치에 대한 반대, 이제 반탁이라고 하죠. 이 반탁 운동의 최일선에 쓴 분이 김구 선생인데 이것이 결국은 남북분단의 첫 출발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 김구 선생이 좀 오판을 하셨던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또 나타내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런 평가는 식민지식의 우리 역사를 근대화를 이룬,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식민지식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최일선에 서 있었던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 김구 선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 판단은 김구 선생의 생을 거의 다 바쳤던 독립운동, 특히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 이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김구 선생의 이야기를 여러 개 해서 들으러 오셨을 텐데 부정적인 평가 이야기도 나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생님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원래 처음 성함이 김구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김구 선생은 개명을 여러 번 하세요. 김구 선생이 태어난 해가 1876년이고 해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생 해주 사람 김구 이렇게 이제 자칭을 하세요. 그런데 18살 되던 해 동학에 입교를 합니다. 동학에 입교를 하면서 부모님이 지어준 첫 이름은 김창암이었는데 스스로 김창수라고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김창수,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젊은 시절 이름은 김창수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894년이 되는데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학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미사변이 있잖아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것 때문에 의변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또 의병이 되어서 전투에 참전을 해요. 동학농민군 의병. 그러다가 1896년에 황해도의 은천군 치하포라고 하는 데에서 일본 사람을 한 사람 죽입니다. 스치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치다를 죽일 때 그 이야기는 백범일지에 이 김구 선생이 쓰신 그 책이죠. 백범일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슨 무협지 한 토막을 읽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심정 뭐 이런 것까지 좀 아주 생생하게 실려 있는데 어쨌든 이 일본인이 조선 사람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뭔가 숨기고 있는 거다. 이게 작년에 바로 우리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단정을 해서 죽여요. 이 사건으로 인천 감옥에 수감이 되고 2년 만에 또 탈옥을 합니다. 소설 같죠? 그리고 공주 마곡사에 내려가서 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속해서 지은 이름이 김구예요. 그런데 그때 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9구자 김구가 아니고 거북이 구자를 쓰는 김구입니다. 저기 나오고 있죠. 김구. 그리고 저 김구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에 입문을 합니다. 이거는 그 고향인 황해도 해주 이 일대가 기독교가 굉장히 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대표로 서울에 올라와서 신민회 활동을 또 하게 돼요. 신민회는 유명한 단체니까 다 아시겠죠? 그런데 1910년에 안악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해도 안악에서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일이 발각이 돼서 그 일대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검거되는 이런 사건인데 바로 그때 김구 선생이 안악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악사건으로 검거가 되어서 15년형을 선고받고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김구를 9구자 김구로 또 바꿔요.
그리고 그와 함께 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백범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5년 동안 수감이 되어 있다가 1915년에 추록을 했고 4년 뒤 1919년에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김창암, 김창수, 김구, 또 다른 김구 이렇게 3번 바뀌어서 4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저희가 생각해도 이렇게 쉽게 이름을 바꾸진 않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저렇게 이름을 3번이나 개명을 했어요. 그렇게 개명을 하는 그 뜻이 다 담겨져 있었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개명은 뭔가 뜻이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바꾸게 되는 거죠. 아마 김창암을 김창수로 바꾼 것은 동아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창암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기가 뜻하는 바에 있어서 장수라는 이름을 썼을 텐데 왜 장수라고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김창수로 활동하면서 일본인을 죽였고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아마 요즘 우리 하는 말로 신분 세탁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창수를 김구로 바꾸죠. 그리고 저 거북이 구자 구를 아홉 구자 구로 바꾸는 저것은 스스로 밝혀놓습니다. 백범일지에 보면 외놈의 호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저 거북이 구자 김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 김구지만 일본 사람들은 저걸 김구라고 안 읽기 때문에 다른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김구로 바꾸고 이때 백범이라는 호를 쓰는데 그 이유를 밝혀놔요. 우리나라의 하등사회 백정, 범도라도 애국심이 현재 나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독립국민이 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하층분들까지도 나만큼의 독립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호를 쓴다. 이렇게 백범일지에 밝혀놨습니다. 예,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께서는 행동하는 리더, 열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이 혹시 직장 상사였다면 저희는 약간 좀 피곤하신 거 아닐까 조금은 행동하는 리더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치다 사례 부분, 백범일지전 읽어봤는데 정말 그 무협지의 한 부분을 떠올리게 되고요. 이때가 그 김구 선생님이 2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 스치다를 살해하고서 공모의 모습을 갚았다. 이렇게 공모보수라는 제명으로 인천의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요. 투옥이 되시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이 그대로 집행이 됐다면 우리는 김구 선생님을 20대 때 일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마치 잘 짜여진 드라마 각본처럼 이게 실제로 쓰던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오는데 교수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글쎄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일본이 스치다를 죽인 이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백범일지에 따르면 고종 황제가 전화를 걸어서 서울에서 인천 그 감옥으로 시외 전화를 걸어서 멈추어라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얘기 보면 말 타고 가서 멈추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시외 전화로 한 거예요. 김재환 작가님 해주세요. 잘해줄 것 같아요. 어명이요 멈추어라. 이거를 전화를? 네, 직접 전화를 해서 멈추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 하는 건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백범일지의 이 사건이 이 일이 있었던 날이 1896년 10월 2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시외 전화가 개통된 날짜는 그보다 1년이 더 지난 1898년 1월 18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통되기 전에 있는 시외 전화를 가지고 멈추어라를 한다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김구 선생의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런 기록이 있는 백범일지 상권은 1929년에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30년 뒤에 쓴 거고요. 그리고 이 김구 선생은 평소에 매일 일기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일을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날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고종의 그 시외전화 얘기도 그렇지만 이때 김구 선생이 죽인 그 스치다라고 한 일본 사람의 신분도 백범일지에는 일본 육군 중위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놔요. 그런데 스치다가 일본 육군 중위라는 기록은 여기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기록은 전부 일본 상인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김구 선생님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장소를 인천으로 잡았잖아요. 인천의 아트플랫폼에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죠, 교수님? 있어요. 김구 선생이 해주 분인데 인천하고 연고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2번 감옥 생활을 하세요. 한 번은 스치다를 살해한 일 때문에, 그리고 한 번은 안학 사건 때문에 2번 감옥 생활을 하는데 2번 다 인천에서 하세요. 그래서 인천은 김구 선생의 감옥이에요. 좋은 기록은 아니셨겠어요. 네, 그렇죠. 김구 선생 개인으로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이 감옥 생활이 김구 선생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런 그게 인천이에요. 먼저 첫 번째 수감은 이런 거죠. 스치다를 살해하고 바로 인근의 해주옥으로 수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외국인과 관계되는 그 재판을 하는 특별재판소가 인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천의 감옥, 인천 감리서라고 하는데 이송이 됩니다. 지금 인천 감리서 자리가 인천시에서 표시를 해놨어요. 인천시 남구 내동, 여기 신포 스카이타워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 있다는 게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서 차 타고 한 7분 정도 됩니다. 가깝죠. 네, 그리고 그때는 넬이라고 했는데 거기 교회가 있었고요. 그 교회에 옥바라지를 하던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녀서 나중에 해방된 뒤에 김구 선생이 그 교회를 또 방문하는 이런 또 인연이 있죠. 여기서 신문을 받으면서 김구 선생이 아주 당당하게 나는 군모의 원수를 갚은 것이다. 나를 살인범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일대에서 김구 선생이 대단히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가지, 감옥에서 근대 학문을 접해요. 사람들이 감옥 가면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여기서 세계 역사, 세계 지지, 태서신사 이런 근대 학문을 접하고 이러면서 아마 그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근대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감옥에 있는 작품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감옥을 학교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독립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네. 어쨌든 김구 선생이 상당히 유명해지니까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막 감옥 앞에 줄을 서고 면회를 오고 갑자기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막 넣어주고 하니까 같은 그 동료 죄수들이 그 음식을 좀 나눠 먹으려고, 그래서 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 글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는 거죠. 그 중에 김구 선생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강화에 살고 있는 김주경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김구 구명운동을 합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당시 법부대신이던 한규서를 만나서 김구를 풀어줘라. 그 행동이 정당한 거였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풀어주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가산을 탕진해요.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김구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 안 됐다. 탈옥하시오. 탈옥을 권유해요.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이 그 말을 듣고 탈옥을 했다는 거죠. 탈옥한 뒤에 이 김주경을 만나기 위해서 강화도를 찾아가고 하는데 결국은 못 만나고요. 대신 김주경의 친구였던 유한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유한무라는 사람이 강화
감화도에다가 김구라는 사람이면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만나고 싶다. 이래서 김구 선생이 유한무를 만나서 유한무의 동지들이 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김구를 후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당신은 다른 건 다 갖췄는데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우리가 도와줄 테니 공부를 좀 더 하시오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어찌 하다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유한무를 중심으로 하는 이 결사는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 지역에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모아서 사람을 키우고 이걸 가지고 일본과 싸우고 이런 뭔가 조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덕분에 김구 선생의 어떤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이 생기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열혈청년 김창수가 민족지사 김구로 변신한 이런 계기가 바로 이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감옥 생활이 김구 선생을 한 단계 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김구 선생이 인천을 찾아요. 이 김주경의 집을 찾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국 순회를 하다가 또 한 번 인천 그리고 강화도를 또 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감옥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곳에서 마련하게 되신 거군요. 근데 탈옥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쇼생크 탈출처럼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시면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나요?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 가는데요.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을 따라가면 탈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김구를 신적인 존재로. 왜냐하면 임금이 전화해서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 감옥에서 신격파업해가지고 김구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이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담을 넘었다고 돼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백범일지를 꼬이려보다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정말 교수님이 마치 네. 백범일지 직접 쓰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백범일지로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1915년에 이렇게 출옥을 했고 1919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서 김구 선생님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으로서는 어떤 존재셨을까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자체죠. 왜 그러냐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1945년에 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임시정부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킨 분, 이런 분이 몇 분 안 돼요. 한 서너 분 정도. 다른 분들은 임시정부에 있다가도 다른 데로 다른 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시작을 같이 안 했다가 뒤에 합류하기도 하고 하는데 김구 선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곧 김구 선생, 김구 선생은 곧 임시정부, 이런 등식이 성립될 정도예요. 김구 선생이 그 상해로 망명한 것은 우리 3.1운동이 한창인 1919년 3월입니다. 그때 김구 선생은 만세에 참여한 것보다는 막론한 길을 택했어요.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을 때 경무국장이 됩니다. 경무국은 지금의 경찰이죠. 경찰 업무를 하는데 이 경무국장의 주된 업무는 뭐냐면 반역자, 밀정 이런 사람들을 색출하고 처단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또 감옥에서 배운 또 그 지식이 동원돼요. 안학 사건으로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감옥에서 활민당이라는 그 일종의 의정 집단이죠. 이 활민당의 김진사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서 비밀 결사의 요령을 전수받아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배신자를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처단하는지, 이걸 그대로 임시정부에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는 여기죠. 1919년 임시정부 단체 사진, 이거 최근에 KBS에서 새로 발견한 사진인데요. 그 가운데
정말 찾기도 어렵죠. 저 빨간 원 안에 김구 선생님이 계세요. 1922년에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의 후임으로 내무총장이 됩니다. 임시정부의 살림을 담당하는 내무총장이 되고 1926년에 임시정부에서 가장 최고 직위였던 국무령, 27년에 국무위원, 이래서 1926년 이후로는 임시정부의 최고위직을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말 김구는 임시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1926년 무렵부터 임시정부 활동이 전체적으로 좀 침체하게 되는데 이 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일본 정부의 요인 암살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1932년 1월 달에 이봉창 그리고 4월 달에 윤봉길 두 분의 의거가 한인애국단의 이름으로 단행이 되는 거죠. 이때가 김구의 인생에서나 임시정부의 활동에서나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32년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 때문에 그 주모자로 지목이 되어서 피신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잠깐 임시정부를 떠나서 중국 그 근처의 가흥 이런 데로 피신을 다닙니다. 이때 중국 사람으로 변성명을 해요. 중국인 장진구 또는 장진 이런 이름으로 변신을 하고 이때 이제 많은 중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를 만나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는 것도 그때고요. 우리가 왜 카이로 선언 같은데 한국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김구 선생이 장제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임시정부를 해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계속 임정을 유지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상해에서 더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중국을 거의 가로질러서 충칭, 우리가 중견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이동하는 임시정부를 지휘한 분이 바로 김구 선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칭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임시정부의 꿈이 우리 군대를 갖는 거였거든요. 그 군대를 갖는 꿈이 저기 가서야 겨우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1945년 8월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11월에 귀국을 하고 그리고 12월부터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나서고 그리고 1948년에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실시될 즈음에 그것을 반대하면서 북한으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것이 38선 경계가 있는 그곳에서 북한으로 올라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1948년 4월 19일 그러니까 53도 한 달도 안 되는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하죠. 여기에는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그리고 남한에서 김구, 김유식 4인이 되네요. 이 회담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안국에게 피살을 당해요. 그때 김구 선생의 그 향년이 74세입니다. 네,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김구 선생님은 남중지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감옥에서 투옥 중에서도 핵 인싸가 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김구 선생님 하면 윤봉길 선생님과의 시계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것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시간 내가 생략을 하고 이때가 그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약간 위기에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그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김구 선생님께서도 이 청년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긴 하지만 그 아들 같은 이사를 보내면서 가슴도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저 윤봉길 의사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죠. 거의 마지막 사진일 텐데요. 하지만 김구 선생은 아마 가슴 아파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사정이 절박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윤봉길과 남은 마지막 대화가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이 짧은 한마디였어요. 또 한 가지 김구 선생이 이렇게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김구 선생이 청년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이봉찬, 윤봉길 이런 젊은이들이 먼저 김구 선생을 찾아와서 애국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래서 폭탄도 권총도 다 이제 마련해주고 방법을 찾아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당시 김구 선생뿐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뭐 가슴 아파하거나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서로가 담담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활동하는 김구 선생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엄청난 지략가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또 지도자가 되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핵인사가 될 정도의 이런 분이 탄생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인 건데 정말 하늘에 내려주신 분이었던 걸까요? 그렇죠. 감옥 안에서만 핵인사가 아니라 독립운동사에서 핵인사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핵인사, 네. 돌아가신 이후에도 핵인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분 같아요. 김구 선생이 태어나신 해가 1786년입니다. 이 해가 어떤 해냐면 강화도 조약 체결된 해예요. 강화도 조약이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개항된 해잖아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해서 식민지를 만드는 첫 출발이 1786년인데 그 해에 김구 선생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운명적으로 일본과 싸우시도록 돼 있었던 거죠. 하늘은 문제와 해답을 같이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구 선생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경력이 있어요. 하나는 동학, 의병, 그렇죠? 그 다음에 독립군, 기독교, 한국인들의 했던 모든 독립운동의 경험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죽음을 옆에 놓고 사세요. 스치다를 죽인 것,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아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살을 계속 생각을 해요. 상해에 가서도 계속 암살 위험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정말 백척간두에서 인생을 사신 거죠. 이런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민족 지도자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김구 선생님과 그 주변에 있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김구 선생님은 또 아버지로서의 삶, 또 남편으로서의 삶도 있었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로서의 삶이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교수님? 정말 김구 선생은 민족을 위해서 사셨는데 네, 그 가족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가족은 너무 괴로웠군요. 네, 가족은 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참 불행하죠. 가족이 불행하니까 아마 김구 선생도 개인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5을 둡니다. 딸 3 차례고 딸 그리고 아들 이렇게 두는데 딸 3이 전부 어려서 죽어요. 특히 둘째 딸은 안학 사건으로 김구 선생이 감옥에 가 있는 그 사이에 죽어서 죽는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43살의 첫아들 인이에요. 김인을 낳고 또 그 둘째 아들이 김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의 혈족은 김신 이분 하나예요.
이분이 뒤에 이제 그 장관까지 지내고 하기 때문에 겨우 알게 되는 거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부부와 두 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산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는 김두선 선생도 백범일지에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백범일지에 보면 내 일생을 통하여 가족을 모아서 가정생활을 한 적은 시간적으로 짧다. 18세에 붓을 던진 이후 시종 유랑생활이었으니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은 상해 불란서조계에서 4년간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다. 74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18세 이후 성인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산 시간이 단 4년이었는데요. 그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첫 아들을 낳은 것이 1918년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상하이로 망명하기 한 해 전이죠. 자, 첫 아들을 낳은 걸 보고 다음에 상해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 최준예 여사가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상해에 옵니다. 그래서 부부와 맞이 아들이 찍은 가족 사진이 아주 요행이 지금 남아있어요. 아마 김구 선생이 행복한 순간은 거의 이 사진이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1922년에 어머니가 상해로 오고 거기에서 둘째 아들 김신이 태어나서 정말 모처럼 어머니와 부부 두 아들 5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살게 됐는데 이게 그 4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이 행복이 오래가지를 않아서 1924년에 부인 최준예 여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죽음도 참 비참했어요. 폐병에 걸렸는데 병원을 마침 일본인 구역에 있는 병원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김구 선생을 이제 검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죽는 것을 지켜보지를 못해요. 자, 어머니가 없는 두 아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할머니가,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먼저 작은 아들 김신을 데리고 귀국을 해요. 큰아들만 데리고 있다가 그마저도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손주들이 독립운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니 내가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건데 사실은 가난 때문이었어요. 이 세 식구를 먹여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또 혼자 살다가 상해를 떠나서 가흥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 어머니가 두 아들, 두 손자를 데리고 와서 또 모처럼 한 가족이 모여서 살게 되나 했는데 그것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3월달 이 해방되기 불과 5개월 전에 큰아들 인이가 폐병에 걸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망을 하는데 참 이 정황이 정말 비극적입니다. 백범일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충칭, 저 임시정부 끝에 가 있던 중경의 기후는 공기가 지극히 불결하여 인가와 공장에서 분출되는 석탄 연기로 인하여 눈을 뜨기조차 곤란합니다. 우리 동포 3,400명이 6, 7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순전히 폐병으로 사망한 사람만 780명에 이릅니다. 큰아들 이미도 역시 폐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알고도 불가피하게 당한 일이라 좀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사정이 있어요. 이거는 둘째 아들 김신이 나중에 회고를 하는데 형의 죽음에 대해서 그때 페니실린을 쓰면 낫는다. 미군이 갖고 있는 페니실린을 쓰면 낫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김구 선생이 남들도 한국인들이죠. 남들도 이 미군의 페니실린을 쓰지 못하는데 내 아들에게만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사실상 아들의 죽음을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며느리하고 사이가 벌어져요. 28살의 큰아들에게 부인이 있었고 안미생이라고 하는 이 안중근 의사 집안 사람이죠. 안미생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아마 이것 때문에 서운했는지 해방된 뒤에 김구 선생을 따라서 비서로 활동을 하다가 홀연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는 안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김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도 며느리가 아마 이 김인의 죽음에 대한 가족들의 그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지만 가족에게는 조금만 냉정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둘 다를 보살피기에는 힘들어서 한쪽만 선택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요. 이 백범일지 중에서 그 중경의 기후를 인용하신 교수님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백범일지가 정말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무협지 같은 재미도 있지만 이 부분을 보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정말 저희에게도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 거는 가난과의 싸움도 많았고 이 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겨워 보이는데 이 외에도 다른 어려움이 상당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험해요. 늘 일본이 이 김구 선생을 검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녀야 돼요. 심지어는 암살 위협도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으로도 김구 선생에 대한 암살 시도가 3번이 있어요. 계획이. 그 중에 한 번은 실행이 되어서 한 번은 정말 총을 맞은 적도 있어요. 정말 그 위험했던 적도 있죠. 그리고 다들 가난했어요. 그 당시 그 회부에 따르면 하루에 한 끼 먹기가 힘들었다.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고 이 가난 때문에 두 아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하잖아요. 이 가난은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회영 늑형제는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정말 이 서울의 거부가 전 재산을 처분해서 중국으로 독립운동하겠다고 건너갔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늑형제 가운데 둘째가 이석영이라는 분입니다. 이석영이 자기 재산을 전부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상해에 있던 그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요. 그러면서 거기 사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노인 이석영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혼자 살다가 거의 굶어 죽다시피 세상을 떠납니다. 그 거부가 굶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어서 중국인 공동묘지에 묻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임시정부가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동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중경에서 이 나쁜 공기 아래에서 사람들이 폐병으로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보통의 그 인내를 가지고는 버티기가 어려운 이런 그 상황이었겠죠. 이 독립운동가분도 최초의 출발점은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작 독립운동에 나서서는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게 아이러니고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독립운동가분들도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겠지만 그분들에 가려져서 희생된 그 가족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그 희생, 이것을 딛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고 끝내 독립을 얻어내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세계 식민지가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의 민중이 한 9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만큼 열심히 정말 끊임없이 싸운 경우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지난번 안동에서 얘기했던 만주, 간도, 연해주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올라가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갖는 의미는요 정말 끝까지 포기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킨 겁니다. 김구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저항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독립이 된 다음에 우리가 분단이 되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통일된 조국이에요. 통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분단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분단이 해방된 다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 분단의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김구 선생은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그것 때문에 피살되기까지 한 건데요. 글쎄 저는 이분들의 희생을 지금 곱씹어보고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조국을 과연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빨리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것이 그분들이 꿈꿨던 바로 그 꿈을 이루는 거고 그 노력에 우리가 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독립을 위해서 가족이 이렇게 희생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친 것인데 그 이후에 나라가 분단되는 것을 지켜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만 해도 저는 마음이 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정말 노력을 해서 통일된 조국을 만들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200주년 때 우리 후손들이 그때 통일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우리 선조들이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또다시 역사 다방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생각도 하나 들어서요. 가족이 이렇게 희생을 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딸이, 아들이, 아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더욱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사실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로 3대가 정말 가난하게 산다. 그리고 친일을 해서 그 당시에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3대가 정말 부유하게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더더욱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당연히 후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에 어떤 분이 독립운동을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시절에 어떤 사람이 친일을 했다 이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금 있어요. 이것은 후손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정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친일을 했고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조차 우리가 못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을 벌써 여러분께서 미리 써서 포스트잇으로 붙여주셨죠? 저희가 그래서 이 중에서 골라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골라주세요. 네, 질문을 골라주세요. 어떤 질문이든 우리 교수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한일초등학교 6학년 김소담 학생의 질문인데요.
달력에는 4월 13일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데 올해부터 11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13일로 제정하게 된 과정과 11일로 변경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야, 이런 수준 높은 질문을. 네, 교수님 답변해 주시죠. 저의 어려운 질문. 바로 저한테 문제 좀 주세요. 올해부터 4월 11일로 바꿨죠. 네, 우리 질문한 그 김소담 학생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4월 13일로 기념일을 뜬 것은 임시정부가 대외적으로 수립을 공포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그 당시 일본 측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문서가 올해 4월 13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 사정에 밝은 분들은 4월 10일 밤부터 4월 11일까지 밤샘 토론을 거쳐서 국호와 임시현장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대외적 바깥에서 알기로는 4월 13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4월 11일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4월 11일로 기념일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고르셨나요? 좀 질문보다 경영글들이 많아가지고요. 그쪽. 예. 김 선생님이 감옥에 계시고 그때 구종환한테 해방 후에도 그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나요? 해방 후에 시정부에서 이 시 중에서 왕조자들과 누가 참여를 왜 하지 못했는지 감시하시는 분들이 답변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한제국 황실을 다시 세우자 이런 주장을 좀 어려운 말로 복벽이라고 합니다. 황실을 세우는 것을 복벽이라고 하고 복벽을 하자는 주장이 1910년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1917년, 8년 무렵부터 독립운동 진영에 일정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정한다는 것은 복벽을 포기한다. 이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복벽을 하자는 사람이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논의에서 복벽을 하자는 이야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945년 우리 광복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또 연합국의 승리로 독립을 얻어냈다는 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가 독립을 얻어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합국이 승리하지 않았다면 1945년에 우리가 독립, 광복을 한 것은 아마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주어진 광복을, 독립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이것이 어떤 세계 정세의 변화와 맞아가면서 독립을 얻은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독립을 얻은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3.1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4.2운동이 있었겠죠. 네.
3.1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계속 싸웠기 때문에 다른 그 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댓글 몇 개만 읽어드리고 여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 또다시 21세기 독립운동을 시작하자. 통일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목숨 걸고 하신 독립운동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 내서 저도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익주 교수님, 김재한 작가님 모시고 임정의 리더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짧은 시간에 방대한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라 아마 교수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느라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정말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익주 교수님 소감 그리고 김재현 작가님 소감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더 짧게 해야 되는군요. 네. 우리가 3.1운동을 하고 그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것이 여기서 시작됐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이때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예요. 그리고 이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는 문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공화국이어야 한다, 군주국이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한 거고, 공화국 가운데는 귀족들이 주인이 되는 귀족공화국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헌장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남녀, 귀천,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없이 모두 평등하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어요. 자, 이 전통을 우리가 1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권리뿐 아니라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올바른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통일이 되는 그런 민주공화국이어야 할 거죠. 그걸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200주년 말씀하셨지만 너무 늦어요. 네, 너무 늦죠. 네, 101주년에는 통일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예, 그 교수님께서도 안동 지역에서 저는 교수님과 같이 했었는데, 그 우리의 독립운동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무 반일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그 수많은 전 인류의 상당 부분이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처럼 열렬히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도 없고, 꼭 반일이 아니라도 우리의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더 우주적 범세계적으로 더 멀리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그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 한 부분을 좀 들려드릴까 해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구 선생님께서는 반일, 일본에 포커스 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상당히 완성되신 분이고 인류애를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예,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또 문장, 글을 쓰는 사람이라 문장에 대한 좀 집착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치 대신에 역사가 대입되더라도 같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실 아픔을 한번 겪었었고요. 짧게는 임시정부의 정신, 독립운동가분들의 정신을 이어가야겠지만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역사 자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이 저희 역사자방 보시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표정들이 워낙에 진지하고 또 진지한 뿐만 아니라 굉장히 표정들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내내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한번 오늘 어떤 거 느꼈어요? 소감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혹시 빨간 안경테 쓰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린 마음에 역사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친구들이 놀리니까 막 생일을 이제 새학기 될 때마다 새로운 친구 사귈 때 좀 이렇게 막 숨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러면서 역사를 좀 잘 알게 되면서 이제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남들과 다른 생일이라 좀 저는 다르게 보내고 싶어서 올해는 중앙 기념식도 다녀왔고요. 또 영화 한거가 개봉을 해서 한거도 봤고요. 어제는 또 이제 안진근 선생님 나오시는 뮤지컬도 봤어요. 세종문화회관 가서 역사에 좀 유독 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생일이 좀 남달라서 그런지. 그리고 오늘도 제가 너무 관심 있던 그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신다고 해서 예, 좀 제가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고 사실 어릴 때부터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설문지에 제가 붙이지를 못했어요. 깜빡하고 그냥 어릴 때 그냥 막연히 들었던 얘기고 저희 나라 애국가를 만들어 주신 그 안익태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해석이 좀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이 만드신 애국가가 우리나라의 대표 이런 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지 좀 그런 게 어릴 때 좀 많이 궁금했는데 여쭤볼 분이 없었어요. 교수님 들려주실 수 있었어요. 네. 네, 안익태 선생님 그 애국가를 우리가 지금 국가로 쓰고 있죠. 안익태 선생의 행적 때문에 이 국가로 쓰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의견이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요. 어떤 한 사람이 젊을 때의 뜻을 늙어서 또 죽을 때까지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과연 그 사람의 몇 살 때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일까? 오늘 김구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초지일관한 분이 오히려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의 뜻을 버린 분들의 젊은 시절 업적을 전부 지워버린다면 과연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감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마디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네, 지금 두 분 서로 막 미나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인천 남자랑 결혼한 두 아줌마들인데 그래서 인천에 살게 된 네, 그래서 그 김구 선생님과 좀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인천 감옥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로서의 감옥 생활. 네, 인천 남자를 만나서 감옥에 갇히는 고향은 어디신데요? 예? 고향은 서울? 아, 네. 친구들은 서울에 있고 네, 인천도 놀러와 하면 놀러 오지도 않고. 그렇지. 아무튼 감옥 생활이긴 하지만 저는 행복하고요. 네. 그 감옥 생활에서 그 많이 발전했듯이 김 선생님처럼 저도 앞으로의 그 100년을 잘 꾸밀 수 있도록 아들을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적입니다. 네. 저희가 역사다방이라는 이름으로 4월 6일에 안동을 시작해서 4월 11일에는 서울역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3번의 역사다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눠봤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생각했어도 그날만큼은 참 즐거웠어 하고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잊지 못할 추억으로 좀 남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두 분께 오늘 역사다방을 빛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